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티그 인사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티그 인사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이슈화됐죠. 수능 킬러 문제 배제와 사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스티그는 현재 고3 부장이면서 3학년 학생들에게 화법과 작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는 화법과 작문이지만 EBS 수능 특강 독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문학이라고 하는데요, 소위 곳곳에 숨겨져 있는 소위 킬러 문항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그 제재가 경제, 철학, 법, 과학기술, 예술, 지문 등입니다. 솔직히 내용을 저도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이게 국어교사인지 아니면 예체능인지 수학인지 과학인지 철학인지 경제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지문은 국어 지문이라고 하지만 내용은 모두 타 교과 내용입니다. 하나이가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이거 왜 저희가 환율 문제를 풀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학생에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중에는 인문사회든 자연공학이든 간에 어쩌면 대학에 가서 경제학을 전공할 수도 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학에 제시되는 그런 교육과정을 조금 미리 맛보는 거다라고 제가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타당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들을 모르기 때문에 어떨 때는 물리, 수학, 생명과학, 경제 교사에게 물어서 그 내용을 숙지합니다. 왜냐하면 뒤늦게 철든 학생들이 있어요. 1, 2학년 때는 놀다가 3학년에 올라와서 뒤늦게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 지문 내용을 물어봐요. 글이 아니라. 그래서 과학, 수학, 법, 이 원리를 질문해요. 그 학생들에게 야, 내가 국어교사니까 묻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제가 기본적인 건 알고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선생님들에게 묻고 나름대로 찾아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개중에는 공부를 웬만큼 하는 학생이 그 EBS 변형 문제집이나 또는 그 킬러 문항 문제집을 요구하기도 했어요. 근데 공교육 교사가 현재는 가르치는 것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고교학점제가 이제 시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1인당 평균 2과목에서 3과목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교재 연구하기도 바쁘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EBS 수능 특강 독서와 함께 마케팅과 광고라는 과목을 또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게 2과목을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마케팅과 광고도 아무리 제가 이제 그 과목의 전공이 아니라 그러지만 어쨌든 교사잖아요. 제가 확실히 알고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따로 영상 편집도 공부하고 또 광고 스킬도 공부하고 마케팅의 원리도 공부하고 종류도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입시지도 그리고 3학년 담임 선생님들 지원 그리고 업무 처리 야간 자율학습 학습지도 등 너무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킬러 문항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에는 시간이 짧아요.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아니 그 니네 퇴근 이후에 연구하면 되지 않느냐. 그럼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그 선생님은 왜 퇴근 뒤에 회사 일 안 하십니까? 이거랑 똑같은 얘기일 거예요. 아마 그분들은 반대할 거요. 그 논리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원은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인력이 많고 또 다른 업무 처리는 안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다른 업무 처리가 많다 이 얘기입니다. 또 어쩌면 그 교사도 나이가 들수록 그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고3 담임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고3 담임을 하게 되면 EBS 수능 특강을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 풀이니까 재미도 없고 사실 그 중에는 수능을 안 볼 아이들도 있는데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에 있어서
어떤 그 질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3학년 고3 담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상위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킬러 문항 그 배제 논의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운데요. 그 언론과 사교육에서 과도하게 그 이슈화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그 킬러 문항 배제라는 그 방향은 좋지만 시기적으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능을 불과 150여일 남긴 이 시점에서 이제 7월 모평이랑 9월 모평도 남겨두고 있는데 아이들이 지금 혼란스러워요. 불안감이 있어요. 그 불안감 때문에 공부를 못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일 듯해요. 아마 수능이 끝나고 올해 말 정도에 거론했다면 더 좋은 그 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공교육 교사로서 사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사교육 교사는 생존이에요. 가르치는 것이 곧 수강생들의 입시 결과가 잘 나와야 되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없으면 모집을 못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교육 교사는 학원 운영을 생존을 갖고 하기 때문에 생존 능력은 또 엄청나잖아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 그래서 모든 공교육 교사를 대표하는 게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제 의견입니다. 공교육 교사는 하나의 생활 수단이에요. 교사라는 게. 어차피 정년이 보장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 그래서 나름 보상 체계가 없어요. 그 보상이라는 게 관리직으로 가는 건데 관리직을 원치 않으면 그냥 평범하게 살면은 만 62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거예요. 또 능력 있는 사람은 사교육으로 진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교육 현장에서 너무 많은 걸 원하는 건 우리의 무리한 요구가 아닐까, 여러분들의 무리한 요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사교육 1타 강사는 서포트하는 인력이 많게는 10명, 적어도 2~3명을 일종의 팀원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팀으로. 그러니까 연구는 팀이 하고 문제 출제도 팀이 하고 가르치는 것만 1타 강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연구하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문제의 질도 좋고 가르치는 그런 기법도 우수하고 결과도 좋은 겁니다. 반면에 공교육 교사는 오로지 한 명입니다. 곧 국어를 예를 들면 학년당 국어교사가 보통 2명 또는 3명입니다. 교과 협의회는 형식적이고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공교육 교사가 사교육을 이긴다는 건 어불성설일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는 제가 오로지 성경 얘기만 했는데요. 공교육의 핵심은 저는 생활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지도라는 용어가 이제 바뀌어서 생활교육이라고 하는데요. 우려스럽지만 어쩌면 사교육도 돈이 된다 그러면 아마 이 생활교육도 가능할 것입니다. 아마 이 극단적인 얘기일 텐데요. 자,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제가 예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 전에 다리가 불편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에게 정말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다리가 좀 불편해 보인다. 혹시 다리가 어떤 상태니 물어봤더니 한쪽 다리가 조금 짧대요.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절 수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장애 등급을 받았니? 그랬더니 장애 등급을 안 받았대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어머니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이러이러해서 아이가 다리 걷는 게 좀 불편한데 대학 입시에서는 장애인 특별 전형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 아프시겠지만 장애 등급을 받는 게 어떨까요? 처음에는 굉장히 기분 나빠하셨어요.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그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장애 등급을 받는다는데 기분 좋게 받아들일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부모가 결단을 내리셨고 장애 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5등급을 받았습니다. 장애 등급. 그 당시는 장애 등급입니다. 경증장애, 중증장애일 때 얘기할 때 지금은 이제 경증장애겠죠. 그리고 저는 국립대는 국가가 세운 그 대학이기 때문에
장애인 특별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특별 전형 위주로 제가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대 2군데가 장애인 특별 전형이 있더라고요. 이 학생의 성적은 교대 갈 성적이 결코 아닙니다. 당시만 해도 거의 2등급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학생은 그 성적하고는 거리가 좀 멀었어요. 근데 제가 과감하게 얘기했습니다. 장애인 특별 전형이니까 장애인만 대상으로 하는 거다. 써봐라. 그랬더니 추가 합격으로 얘가 교대를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이웃 있는 그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고, 정말 선생님이 감사하다고, 선생님께서 그때 방향을 저한테 제시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교사의 길을 걷고 있다고 얘기하더군요. 공교육 교사는 생활교육과 더불어 아이들의 잠재 능력을 보는 겁니다. 그 잠재 능력을 1년 또는 많게는 3년 동안 이렇게 아이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통해서 무엇을 잘하는지 또는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라고 얘기하고 서로 상담하고 얘기를 해서 그 학생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게 아닐까, 공교육 교사가 하는 일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사교육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 고3 학생 중에 베트남인 그 어머니를 둔 학생이 있습니다. 제가 발표를 시켰더니 한국말이 굉장히 서툴러요. 특히 베트남 학생들은, 베트남인들은 리을 발음, 우리 그 받침에 오는 리을 발음을 굉장히 발음하기 어려워해요. 특히 월요일 이런 것들 굉장히 발음이 어려워해요. 근데 제가 그 학생에게 그랬습니다. 너 언제 그럼 베트남에서 왔니? 또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한국에서 낳았는데 아주 어릴 때 베트남으로 갔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초등학교까지 졸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어가 원어민이죠. 중학교 때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중학교 때 왔는데 이제 우리나라 말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어를 배웠죠. 선생님한테. 이제 속성으로 배우다 보니까 발음에 신경을 안 쓰고 단어 위주로, 말하는 거 위주로 배운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점이 나타난 게 고3에 오니까 발음이 어눌한 거예요. 학생은 체육교사를 희망하고 있는데 성적은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 발음 전달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발음이 어눌해서 제가 그랬어요. 너 나랑 같이 발음 연습하자. 그래서 일주일에 2번 발음 연습을 합니다. 무료입니다. 이거는 제가 방과 과정으로 안 하고 둘이서 계속 발음을 해요. 아이가 이 발음 안 되면 계속 그 발음 교정할 때까지 교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어 교사 자격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발음 연습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어느 날 공문이 내려왔어요.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사람한테 수당을 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수당을 안 받을 목적으로 미리 수업을 했거든요. 근데 뒤에 내려와서 수당을 준다고, 물론 돈은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수당을 지금은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 5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수당을 받으면서 일주일에 2번 정도 함께 공부하고 있고, 또 그 학생과 더불어 그 주안에 있는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이 운영하는 베트남 식당에 다녀왔어요. 2번을 제가 다녀왔는데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그 베트남 그 아주머니가 만들어준 음식을 서로 같이 먹으면서 베트남어로 이야기하고, 아이가 거기 갈 때 보니까 막 그냥 얼굴이 폈어요. 학교에서는 얼굴이 좀 어두운 면이 있었는데 거기 가니까 이제 베트남 그 아주머니하고 베트남어로 소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얼굴이 폈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 2사례를 들었는데, 하나는 장애인 특별 전형으로 교대를 합격시키고 그 다음에 교사가 된 거, 그 다음에 결혼 이주 여성의 자녀인 다문화 가정 아이에게 제가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공교육에서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일반인 분들이 공교육 니네 뭐 하냐, 도대체 킬러 문항 이런 것도 신경 안 쓰고, 그런 질책은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곳곳에 저와 함께 또는 저보다 더 뛰어나게 이런 생활교육 면에서 정말 매진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스티그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